이부 게스트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의원님과 박지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 코너는 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된 주제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두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김광진 의원님은 뭐 잘 아시겠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국방과 관련된 전문가시고요. 여기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 모셨는데 박지훈 변호사님은 군대에서 육군 소령입니다. 워낙 유명하시죠. 네, 그 군법무관으로 실물 처음 봐요. 아, 그러세요? 네. 실물이 못생겼죠. 군법무관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이 군법무관으로 근무한 그 2년을 넘어서서 이 최강욱 변호사님하고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데요. 네, 안 가리겠습니다. 같이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그 2년은 직접 최강욱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앉으셔서 하시고. 네, 앉아서. 잠깐 네네. 인사, 혼자 잠깐 인사 좀 하시고요, 본인.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한마디. 아, 예. 그냥 발언으로. 제가 박 변호사님은 오로지 제 팬심으로 모셨어요. 제가 박 변호사님 너무 좋아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식 백수 김광진입니다. 예. 오늘 군 사법제도 뭐 얘기라고 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엄청난 전문가시고 안타깝지만 제가 국방위를 4년 하긴 했습니다만 국방부의 군법원, 군사법원은 법사위 관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내용을 제가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예. 누구 아빠시죠? 제요. 이름은 성휘입니다. 성휘. 성희 아빠. 예. 예. 참, 김광진 의원이 그 아빠가 됐어요. 한참 됐는데요. 애 얼굴은 언제 보는지 모르겠어요. 애는 순천에 있고 아빠는 맨날 서울에 있고 이래가지고. 아니, 애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아, 있어요? 형수님이랑 같이 서울에 올라와 있는데. 출산 휴가를 네네.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친하세요? 두 분이 친한 건 좀 이상한데? 저희 처제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든 둘을 좀 엮어보려고 하는데 끝까지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처제에게 한마디. 이게 그 세상이 좁다는 걸 느끼는 게요. 이제 김광진 의원님이랑 올해 초에 이제 시사정비소라는 그 팟캐스트를 같이 했었어요. 이제 김광진 의원님이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나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김광진 의원이 처제가 저를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나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김광진 의원님 처제가 그 저하고 중학교 동창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순한 중학교 동창이 아니라 중학교 때 이제 방송부를 같이 했었는데 제가 엔지니어고 아마 그 지혜인데 지혜도 그때 엔지니어 그쪽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괜찮아. 김광진은 저같이 부자예요. 그래서 이 백수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잘 알아. 들리는 바에 가면 김광진 의원이 더 부자라고. 그래? 네. 와. 그렇군요. 제가 요새 순천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광진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고 대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인간은. 거기가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이정현 선배님. 잘하게. 이제 그럼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 후배인데. 우리 홍준표 후배. 홍준표하고 우리 한 40년 차이 나나? 후보고, 요번에 이제 그 대선할 때, 제가 인터뷰를 YTN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설거지 발언 혹시 기억나십니까? 계속 막 이렇게 상남자라 그러시길래 제가, 상남자면 집에서 설거지 하십니까? 그걸 내가 왜 해? 여자 할 일 있고, 남자 할 일 있고, 그것 때문에 뭐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떨어질 건 했지만. 그럼 박수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홍준표를 떨어뜨리는 후배님. 최강욱 우리 형님하고 형님 께 되죠? 형님하고 그럼 내가 네 동생이냐? 2004년도죠. 4년도 그 육군본부 남재준 진급비리 수사할 때 형님은 국방부 계시고 전 육군본부 검찰관 할 때 명을 받고 압수수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뭐 성공했던 수사를 해야 되나 그게? 그때 이제 실패했다고 압수수색 하러 가니까 제가 다 갖고 압수수색 하러 가니까 우리 박지훈 검사가 무서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별 하나 두 개짜리들이 저기 화장실에 숨어가지고요. 맞아요. 예. 사실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중요한 문건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오. 예, 그때 장군 운영 인사실장이었나 별 하나인데 그렇지. 그 양반 방에 딱 들어갔는데 이 양반이 책 주위에만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왠지 이 새끼가 책 주위에 딱 숨어 있지 이래가지고 비키 보소 이래가지고 그 책을 몇 개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 그 하얀게 돼가지고 진급할 사람 대령 중에 진급시킬 애들은 표식을 해놓은 그 문건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와. 제가 한 번도 공지사한 적이 없는데 한 십몇 년 지난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그 사건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그 군대에서 별 다는 게 군인들의 소망이잖아요. 소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30년 넘게 그 온갖 고생을 감수하고 그다음에 부인과 애들까지도 군대 생활 비슷하게 다 똑같이 하는 걸 견뎌가면서 하는데 그 진급 심사 제도를 그래서 상당히 공정한 것처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갑반, 을반, 병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각 반별로 심사위원들이 있고 이 반에서 각각 심사에서 1등으로 추천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뭐 비디오로 녹화까지 하고 뭐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수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미리 다 정해놓고 쇼입니다. 쇼. 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거기 심사위원으로 뽑혀온 사람들은 그런 줄을 모르고 그냥 와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다가 예를 들면 김광진을 진급을 시켜야 되고 박지훈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박지훈이 이 심사위원들 평가에서 막 높은 점수를 받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올라오면 그때 가가지고 갑자기 회의를 중단시켜요. 네. 아까 이제 그 책 사이에다가 뭐 네. 숨겨놨다는 네. 그 사람이 명단을 보고 있다가 김광진이 돼야 되는데 박지훈이 1등으로 올라가면 그걸 중단시켜. 그리고 녹화하는 걸 중간에 꺼. 그죠.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심사위원한테 쓱 뭘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술 먹고 뭐 이런 내용을 막 줘요. 기무나 헌병에서 뒷조사해가지고 뭐 한 거를 이렇게 쓱 밀어넣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래도 할 거냐.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다시 키면은 이제 이 사람이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 아무리 털어도 안 그런 나오는 것들이 없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만들었어요. 억지로. 거짓말로. 예. 와. 만들어도 아예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또 이해를 해. 이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었냐면 그때 그걸 뭐라고 만들었냐면 부인이 굉장히 미인인 사람이 있었어요. 맞아. 근데 이 사람이 ROTC 출신이야. 육사 출신이 아니야. 그런데 정말 경력 관리도 잘했고 일도 잘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급을 원래 시키려고 했던 남재준 씨의 의도에 없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 사람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다른 게 없으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부인이 굉장히 미인인데 치과 치료를 받는 맞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자주 치과 치료를 받는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6개월 예. 동안 치과 치료를 임플란트 뭐 이런 거 하느라고 다녔는데 그거를 가지고 치과 의사랑 바람이 났다. 치킨. 와. 아니 그게 그러면 설사 치과 의사랑 바람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편이 그 사람이 그게 별을 달 수 없는 사유입니까, 그게?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사실도 아닌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렸단 말이죠. 소문내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쨌거나 저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그때 그걸 찾았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커다란 마분지에다가 전군에 육군에 대령이 다 있어요. 거기에 이제 표식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이 국방부에 넘겼죠. 근데 내가 했다 하지 마라. 가져가라. 최강욱 형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야. 황승우한테 넘겼었습니다. 네. 아이고, 뭐 또 괜히 또 이거 자랑이 되네. 네. 아니 지금 사실은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만나가지고요. 되게 가까운 후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나 하고 많이 알게 되더니 어느 날부터 저하고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제 생일이면은 뭐 형님 생신 축하합니다 문자도 보내고 명절 때마다 뭐 문자도 보내고 뭐 술 한잔 사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그 끊어진 지가 그 컬투의 베란다 쇼 나오는 때부터 유명해지고 나서. 유명해지고 나서. 근데 한결같이 그래도 제가 또 잊지 않는 좋은 후배가 있는데 오늘 또 여기서 우연히 만났어요. 지나가다가 제 이름이 써 있어갖고 들어왔다고. 우리 김영동 법무관이. 아까 형동이요? 나가지고, 어디 있어? 오, 한번 박수 한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신? 형님! 어머, 여기 여러분. 네, 저 친구는 지금 현 이정렬이라고 아시죠? 네. 이정렬 네, 부장님. 이정렬이하고 동기입니다. 그래서 네, 와. 아주 훌륭한. 형님, 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최강욱 변호사님하고 이 일을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최 변호사님이 법무관 출신인 줄 처음 알았고, 박 변호사님. 네, 저도 법무관 출신. 제가 박 변호사님 그 방송을 듣고 정확하게 이렇게 좀 알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사실은 제 사촌 언니 형부가 법무관 출신이에요. 네. 서울대에 나오시고. 근데 박주범. 아니야, 훨씬 더 위에요. 아니, 박주범 어려. 훨씬 더 위죠, 저보다. 근데 법무관에 대해서 살짝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도가 없고, 지금은 법무관을 뭐 새로 뽑지를 않고요. 로스쿨 출신 중에, 군에 대신해서 이제 뽑기도 하고, 5년 정도, 지금 선발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학교마다 뭐 한 명씩 시험 치고요. 저희 때는 이제 사법시험 있을 때는 제도가 계속 바뀌었어요. 형님 할 때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할 때는 1차 시험이 이제 합격하면 면제가 됩니다. 혹시 떨어지게 되면 2차 시험이, 사법시험. 그래서 2차 시험이 그 다음에는 법무관 2차 시험을 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렇게 들어왔고, 자꾸 막 이 법무관 뭐 이상하다 하는데, 시험은 똑같아요. 시험 자체는 똑같이 치고, 저희 때는 카탈이 좀 더 높았습니다. 많이 높았지. 잘못됐나? 이 얘기 계속 아니, 하세요. 카탈이 높았는 게 제가 알아요. 지금 똑같이. 박지문 변호사님께서 군법무관을 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아니, 해주고 지금은 이제 계시는데 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여기 다 군 전역하신 아, 분들이라서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로스쿨을 더 가서. 그러니까 군대. 뭘 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군대도 판사, 검사, 변호사가 군대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 질문이었습니까? 아니 지금 다 군대 갔다 오고 직업이 다 있으신데 군법무관 되실 분이 군대 아닌데 판사 검사입니다. 예. 그거 다 하지 못해 설명할 게 뭐인가? 두 분은 예. 군대 검사하신 거예요? 저는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요. 아. 저는 저 능력도 없고 애가 못됐다 그래서 저를 판사를 안 시켜줘가지고 저는 판사를 못 해봤고. 형님,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 얘기를 드리면 3군단에 계셨잖아요. 사실은 막 사고를 치니까 화가 너무 바른 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위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3군단이 제일 촌애예요. 양구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인사원칙이 양구에 가면 동기 중 1순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착각을 한 거야. 그거 보낼 때까지는 좋았는데 돌아올 때를 생각 못한 돌아올 거네요. 때 국방부에 막 돌아가지고 검찰이 되더만 누구지 신일수이 잡아놨잖아요. 그래가 네. 신일수이가 신일순 대장. 예. 그 3군 단장 했던 사람을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국방부로 와가지고 잡아놨는데 아마 우리 선배도 계시지만 법무병과에서 아마 착각한 것 같아요. 강원도에 보내놓으면 조용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좀 말썽 부리는 사람 강원도 보내버리거든요. 저도 뭐 전 포천에 쫓겨난 적이 있고 말썽 부리는 사람 보내놨는데 동기끼리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강원도에 있었으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은 다시 촌으로 가고 강원도에 있는 사람은 3군단 1순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판사해도 되는데 검사로 온 것 같아요. 검사로 오셔가지고 오자말자 제가 알기로는 별 한 4개 한 명 나가래 보내고 항작사령관도 형님 하셨나? 하여튼 저희가 불안했어요. 하루 자고 일라면 별 2개 잡아놨다 그러고 별 하나 대령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령은 뭐 별거 우리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때 정말 재밌게 일했어요. 저는 그 밑에 있을 때니까 국방부 계실 때 저는 육군본부 검찰관 검사할 때인데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위에서는 최강욱을 강원도로 보낸 게 가장 큰 실수가 아니었나 그런 말 했습니다 진짜로. 네.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와서 당신이 그 앞사정을 잘 몰라요. 그렇습니까? 예. 아니 너무나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데요. 사실 이제 군 사법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하려면 또 군대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충분히 조금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저는 특공대를 나왔거든요. 예. 외모는 상근. 깨알 같은 자랑들이 상근. 곳곳에서들 나오고 있습니다. 의무경찰. 의무경찰. 의무경찰이 그 당시에는 이게 군기가 정말 빡세가지고 거의 저는 군기가 빡세기보다 구타가 빡셌지. 그래서 저는 뭐 특공대를 나왔다 생각을 하는데 김광진 의원님께서는 의원으로 사실은 국방부를 계속 4년간 지켜보셨잖아요.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아니 그 전에 의원님 군대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병장 만기 전역입니다. 진짜? 네. 제가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유일하게 예비군 훈련을 갔던 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면제인데.
면제 아닙니까? 당선자 신분일 때는 면제가 아니에요. 해야지. 예, 그래서 의원 되면은 그게 이제 아예 보류자가 되는데 뭐 32사단 이런 데 아닙니까? 31사입니다. 근데 방위네. 방위네. 그 꼴을 들어보세요. 뒤가 있어요. 일단 그런데 의원 되니까 보류자가 되니까 예비군으로 안 가잖아요. 네. 근데 그 모습을 못 보겠다고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법을 냈어요. 김광진법. 유일하게 대한민국 65만 명 중에 한 명을 김광진만 위해서. 대상자가 있는 건데 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 받아야 된다. 이 받아야 법을 낸 된다. 거예요. 아. 네. 근데 제가 법안 소위도 하고 뭐 하는데 나 때문에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과하자. 그래갖고 통과를 했어요. 근데 그게 법안이라는 게 하다 보면 바로 안 되잖아. 한 2년 걸렸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됐는데 저는 그 시가 되니까 8년 차가 넘어가지고 훈련 대상자가 아니게 됐고. 다행이네요. 네. 근데 유일하게 이상하게 그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 중에. 누구지? 누군가요? 누구냐 했더니 김성찬 해군 참모총장 출신의 새누리당 국방간사인데 전역을 하니까. 61세가 안 돼가지고 예.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된 거예요. 법 때문에. 그래가지고 훈련 갔어요? 국방이 간사였어요. 그분이 새누리당이. 의경이라고 하시니까 네. 그 아까 경찰 얘기했지만 원래 전경 많이들 들어보시잖아요. 전경. 전경은 차출이고, 예. 군인 중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차출되는. 그 의경처럼 활동하는. 근데 요즘은 군대에서 현역병으로 가가지고 의경으로 흔히 말하는 의경으로 가는 전경은 폐지됐어요.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가는 사람은 없고 경찰권이 지망해서만 갈수록 돼 있는데 왜 없어졌을까요? 이 질문하면 답이 뻔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전투경찰 폐지법을 내가지고 법이 통과됐어요. 야. 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아까 우리 정청래 의원이 지금 뭐 저기 네팔에 누가 있다가 오셔가지고 만나러 갔다는 그 임종인 의원께서 그 장병 봉급을 막 10만 원 넘게 받는 걸로 올린 옛날에. 주역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김광진 의원이 물려받으셔가지고 우리 장병들의 복지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굉장히 했죠. 많은 일을 네. 했습니다. 진짜로. 자, 이제 군사법도요. 예전에 제가 그 국방부에서 근무할 적에 국회 담당 법무관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 법사위나 국방위가 열리면 이렇게 준비하는 그건데 연락관이라고 하죠. 국회에서는. 그걸 했는데 그때 참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의원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했어. 병사들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를 물었어요. 물었는데 이제 그게 국정감사 때 질문을 다 하셔도 그 현장에서 답하는 게 있고 나중에 서면 답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뒤로 밀려가지고 서면 답변 사항으로 빠진 거야. 그럼 서면 답변을 누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병들의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면 누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의원님 누가 써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 국으로 따지면. 인사복지국 있잖아. 인사복지국에서 써야 되니까 그때 이제 복지정책관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쓰라고 줬어. 그랬더니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병 복지정책인데 왜 못 쓴다는 말이냐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거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희가 원래 하는 복지는 전역한 간부들. 제대 군인이라고 하는 그 직업 군인들을 향도로 하는 그런 정책만 있지 병사들은 그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써야 되길래 당신들이 못 쓴다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군수관리관실에서 써야 될 것 같다. 군수국장. 왜 거기서 쓰냐 그랬더니 병복지라는 게 뭐 있습니까? 전투화 맞는 거 주고 군복 맞는 거 주고 물자. 예. 수통 바꿔주고 이런 거지. 그랬었어요. 그 인식이. 지금도 그럴 거야 아마. 비슷한 걸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 사망자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요. 명현, 예, 예. 이제 아직 장례도 못 치르신 분들도 많이 있고 길게는 46년 동안 아직 장례를 못 치르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냉동고에 있는 자기 자식이나 뭐 배우자나 이렇게 얼굴을 보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은 한 유족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다. 해결 좀 해주라. 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비슷한 건데요. 매년 이제 명절에 자기가 이제 그 냉동고를 가려고 하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인사과 이런 데 이제 전화를 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맨날 물자과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인권 침해이기도 하고
아무리 죽은 자식이지만 내 자식을 물자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영현관리과라고 하는 과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기도 했었는데 그 정도의 인식인 거죠, 아직까지. 어쨌든 동에 뭐 박찬주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같이 근무도 제가 했었는데 박찬주 대장 때문에 쿠데타 음모보다 더 나쁜 범죄가 돼버린 것 같아요. 국민 여론이 봤을 때는 전싸대기 이런 거가 참 이게 군대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전싸대기 발음이 조금 잘 안 저희- 되셨을 텐데 전싸대기였어요. 전 기싸대기. 저희가 기억나는 게 2007년 정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국방부 인권 업무 때문에 인권과들을 만들었었어요.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게 거의 안 됐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에 이제 저 처음 돌았을 때 최강욱 선배 때문에 다 잡아놓으면 좋은 줄 알고 막 잡아놓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진급도 한 해 늦게 하고요.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못나서 못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사실 막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추구하고자 했던 게 한 2017년이잖아요. 이제 15년 지났네. 엄청 지나가지고 전싸대기 하나로 모든 게 바뀌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 노력했는데 안 됐던 거. 우리 최광욱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안 됐는데 이렇게 그래도 좀 잘 되는 모습이 오히려 낫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박찬주 대장 어떻게 뭐 구속됐나? 안 됐습니다. 아 구속은 아직 안 됐나? 예, 전싸대기 때문에 된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국민들의 어떤 그런 개혁 요구 때문에 된 건 그렇죠.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김광진 의원님 뭐 국방 관련해서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본인이 4년 동안 계시는 동안 이런 거는 정말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신 거 생각한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아까 이제 계시는 동안 군부공간에 있는 동안 정말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고 했는데 있는 동안에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여러 가지 하려고 했지만 안 되고 못 하고 나온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1부도 2부도 원 주제와는 계속 먼 얘기만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아니 사실은 제가 어제 진짜 밤잠을 못 자고 진짜 뭘 질문할지 진짜 주제와 관련된 내용 많이 생각해 왔는데 다 나오시면 이분들이 다른 이야기 하세요. 그게 저는 진짜 맨날 이거 막 아니 저는 물어봐서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스쿨 출신의 한계라니까. 이게. 더군다나 제가 어제 진행하는 광주 KBS 프로그램 또 이게 종영한다고 시청률 안 타가지고 진짜 우리 김남국 변호사가 시사정비소 아까 출연을 하고 2주 만에 시사정비소가 폐지됐거든요.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가 용감한 기자들이라고 하는 방송에 자기 이제 예능 첫 출연한다고 하고는 다음 주에 폐지됐어요. 그리고는 방송계 광주 주호민이구나, KBS 주호민. 이렇게 야, 사건 반영 나오지 마. 말이라고 하는 거 하고는 또 바로 지금 폐지돼서 아니 형님 네. 광주 KBS는 한 4개월 5개월 했습니다. 네, 거의 폐지 전문 이렇게 근데 제가 원래 마이너스의 손이 있고 마이너스의 손이 있잖아요. 뭐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처럼. 제가 잘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제 기운으로 끌고 갈게요. 자 그럼 준비된 질문에 답변을 주시죠. 근데 제가 할 때는 일단 야당이었고, 저희가 야당이었고, 또 제가 비례대표였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안에서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가장 힘없는 의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상임위에 아주 원래 그쪽에 전공 분야가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당이 됐으니까 많은 부분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한 명 한 명을 처벌하는 게 중요한 아니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국가기구라고 하는 곳들이 정상적으로 필요하면 설립도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게 거의 안 됐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든가 뭐 이제 이런 기구들도 2003년에 만들어져서 2006년도에 끝나고 나서는 지금까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6년 이후에 사망한 군인들은 정확히는 2006년 이후도 아니죠. 접수받은 거 2004년 정도까지밖에 접수를 안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들은 쉽게 말하면 재심기구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군에서 내린 통보에 있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재심 받을 수 있는 곳이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나 권익위나 아니면 법원이나 이렇게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의견서가 취합돼서 오긴 오는데 인권위가 권고를 가지고 오면 다시 그걸 처음에 수사했던
육군 헌병대한테 그냥 다시 주거든요. 그러면 육군 헌병대는 전혀 그 의결을 바꾸지 않아요. 재수사는 없고. 예, 재수사도 없고. 그래서 그 고상만 보좌관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의원실에 이제 군 인권을 전담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약간 화가 나셔가지고 진상규명위원회. 예, 진상규명에도 계셨고 15년간의 그 수사 기록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헌병대 수사 기록이 한 번이라도 바뀐 게 있냐, 몇 건 바뀌었냐 이걸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전체를 다 리스트업을 했는데 15년간의 기록 중에 한 건도 초동 기록을 안 바꿔준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뭐 윤일병이나 뭐나 이런 몇 가지 케이스들이 법원에서 바뀌었는데 그것도 헌병대 기록은 안 바꿔줬어요. 거기서는 수사가 잘못됐다는 건 안 하고 그냥 보훈처에서 임의로 순직 처리를 해버리거나 이런 형식을 취하지 초동 수사 결과가 잘못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 재심을 정리해 준 거는 그러니까 군 인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검찰 알바 들으신 적 있으세요? 길게는 안 듣고요. 항상 와서 시작하면 우리 김남국 변호사한테 마네킹 김남국 나왔다. 얘가 댓글로 한두 개만 쓰고. 첫 회 때 그 댓글. 그 다음부터 안 보셨잖아요. 그럼 무슨 내용들이 진행됐는지 모르셨잖아요. 잘 안 보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원래 정치인들은 자기 뉴스밖에 안 봐요. 저는 수다맨을 듣고 있습니다. 본인 나가시는 거 지금. 수다맨. 이걸 안 들으셨구나. 검찰 알바 몇 개는 다는 못 들었고 몇 개. 형님 20개 중에 몇 개 들으셨어요? 20개나 되나? 예. 10개 정도 아닌가? 10개는 알고 계시네. 안 낚이시는데요? 야, 이거 김남국 변호사님 지금까지 했던 농담 중에 제일 멋진 농담인 것 같아. 가장 진담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정말 재밌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인기가 참 좋았어요. 네. 정치 알바는 100만 정도 다운로드인데 검찰 알바는 거의 150만, 170만까지 갔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정치 알바 중간에다 끼면은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 위 순위에 이렇게 멈춰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댓글들 저 욕 계속 하다가 또 이거 검찰 알바 올라가면은 그 욕이 또 이렇게 사그라져요. 근데 그 저 욕하는 사람이 한 명인데 이 사람이 계속 이름 바꿔가면서 제가 고소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 정치 알바 게시판만 그렇게 이제 좀 혼란스럽죠. 근데 그때 수다맨은 개파입니다, 진짜로. 아니야. 마음껏 알고. 내 수다맨 게시판은 95%가 여기고요. 욕이라도 굉장히 귀엽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제가 이거 왜 하나 싶어요, 진짜로. 죄송한데 제가 하루에 가장 많이 받을 때 악플을 65만 개씩 받고 어버이연합의 화영식과 능지처참 이런 걸 다 뭘 당하고 하셨다가 그렇게 되신 살았기 거예요? 때문에 뭘 했다가 그렇게 욕을 먹은 제가 거예요? 백선엽이라고 하는 알아요. 맨날 자꾸 분이 있는데요. 예, 그분을 위해서 국방부가 5억 정도 예산 들여서 뮤지컬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민족 반역자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화영식의 능지처참의 그 악플에 새누리당이 윤리위에 제소했고 본회의에 국회의원 제명안 제출하고 그러기도 했었죠. 그러셨구나. 저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팟캐스트계에 등장한 이후로 전에 없던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셔가지고 박지훈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당신하고 잘 안다,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냐? 아니 이 새끼가 이명박을 찍었다는 거야. 박근혜도 찍지 않았어요? 아니 박근혜도 그런데 찍었잖아. 비밀 투표. 왜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아니 어떻게 가르쳤길래 후배가 그 모양이냐, 이거를 왜 저한테 항의를 하시냐고요. 얘도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최고학 변호사님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게요. 우리 지훈 형님은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여당만 지지합니다. 형님 이번에 누구 찍으셨죠? 그때는 지난 일이니까요. 2008년이었나? 형님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형님 한 명 말씀해 주세요.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누구시죠? 문재인.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뭔 소리 합니까? 이렇게 순수하신 분입니다. 아니 순수 글쎄. 나는 얘가 그러는 줄 모르고 친하게 지냈었어요. 근데 알았으면 가만히 안 놔뒀겠지. 진짜로 그랬어? 양심의 자유 얘기가 좀 하기가
뭐 근데 제가 찍는 사람만 되긴 그게 됐습니다. 계속. 심신미약이지. 그게 무슨 양심의 자유로 그게 해결할 문제냐? 그때 제가 군에 있어가지고 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 것 같습니다. 예. 자꾸 그럼 내가 더 얘기한다.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경제가 막 어렵다. 막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박준우 변호사님이 너무 재밌으세요. 그래갖고 팟캐스트 이곳저곳에서 다 데려가려고 하고 또 수다맨도 하시는데 수다맨 뭐 올리자마자 바로 뭐 1위 팟캐스트로 등극하고. 다른 데는 좀 그래. 근데 수다맨에서는 존재감이 쩔어 진짜. 그러니까요. 굉장히 재밌어요. 적다고요, 존재감이요? 쩐다고. 쩐다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지훈 형님이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욕을 받아보고 본 적이 없어요. 욕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욕을 잘하니까. 요새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니 그 수다맨의 그 95% 욕을 이것들 다 고소해 뿌릴까 싶은데 제가 아니 형님 그 나쁜- 95%의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저기 또 대기실에 이동형이가 요새 이 돈형이로 하여튼 제가 제일 욕 많이 얻어먹고 두 번째로 사법제도 근데 이렇게 얘기는 안 얘기하더라고요. 아, 예. 이동형이가 정상적인데 제가 이동형이 만나가지고 나쁜 길로 물들였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잘 가고 있는 친구를 안 된대. 제가 지금 정말 그냥 종편에서 편하게 생활하는 사람 지가 꼬셔가지고 제가 지금 팟캐스트 반대죠, 왔는데 딴 사람들은 정말 팟캐스트 시장을 무르리는 사람으로 저를 나쁘게 보던데 여기서 참 얘기하기 이동형이가 저를 꼬셨습니다. 근데 박 변호사를 왜 욕을 해요? 뭐라고 욕을 하는 거야? 그냥 뭐 변절자다. 그러니까 너는- 종편의 치어리더다. 계속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그러니까 나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지금이라도 그러면 홍준표한테 갈까요? 가도 돼. 우리 고등 선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큰 타격은 아니야. 당신이 홍준표한테 간다고 해서 우리한테 큰 타격은 아닌데. 근데 왜 박지훈 변호사 같은 사람이 사실은 별로 욕할 수 없는 캐릭터인데 왜 욕을 먹나 제가 궁금해서요. 그거 안 들어보셨죠, 수다맨들? 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재밌게 잘하던데. 뭘. 거기서 이제 서로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최욱 씨랑 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고받는 사이에서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던지는데 그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웃기고 재밌는데 그게 이제 욕을 취미 삼아 욕을 하기에는 굉장히 꺼리가 되는 거예요. 뭐 저 변절자니 뭐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변절을 해도 안 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락하고 하면 한다고 뭐락하고 뭐 왜라고 요. 아닙니다. 예. 욕도 잘하시고. 정상적으로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다시 본론으로 그리고 돌아가서 엉뚱한 게 제가 너무 엉뚱했던 게 정유라가 들어왔잖아요. 입국했는데 정유라 얘기를 막 하는데 벼랑간 뜬금없이 옆에 딱 나오면서 난 이쁘더라. 아니 형이 어떻게 정유라를 이쁘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그래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옆에서 어떻게 이쁜 거 아이가. 종편에 하루에 한 4번 정도 출연하다 보니까 정유라를 한 20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돌아왔을 때. 그래가 계속 보니까 저는 좀 괜찮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거기까지는 얼굴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취향인데 거기다가 저기 재수 씨 얘기하면서 우리 와이프 겁나 예뻐요 막 그러는데 그럼 좀 부인이 닮았어요, 근데. 정유라도 닮았다는 거지? 정유라 우리 딸하고도 닮았고 좀. 아이고 이거 근데 그거는 그냥 생각이에요, 그냥. 그 우리나라에서 형님 그 와이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없었는데 오늘 생길 것 같은데 형님. 근데 남들이 같이 다 욕을 하고 있는데 벼랑간 뜬금없이 난 장시호도 괜찮았더라. 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사실은 뭐 정유라 장시호가 이 외모가 어떻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닌데 혼자서 끝까지 그걸 우겨요. 괜찮은 건 맞지 않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게시판에 댓글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거기서는. 그런 그래서 거예요. 욕을 먹는다고. 네. 예. 근데 그건 재미예요. 그건 네. 아주 귀엽게 하는 예. 거라. 이해가 그거는 뭐 갑니다. 근데 오늘은 이 얘기가 또 네, 전혀 딴 그러니까 데로 저희가 아이고 군 사법 개혁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셔놓고 저희가 지금 이것을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시간이 지금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10분 동안이라도 과연 말할 수 있을 것인지. 네, 10분 동안 잘 바뀔 겁니다. 좋게. 대통령도 바뀌고. 봤지요? 8.15 경축 때. 야, 감동 아닙니까? 하고 싶은 잘 걸로 바뀔 하는 걸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욕먹는 거라고 네가 이건 바꿔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없애야 된다니까. 잘 없어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없애야 됩니다. 저 형님 직장인데, 우리 선배님. 제대했어, 형. 쟤도 며칠 안 남았어요. 형 제대했어. 아유. 자, 다시 이제 조금 차분하게 진정하시고요.
똑같은 질문, 제가 김광진 의원에게 드렸는데, 똑같은 질문 두 분께 드리고 싶은데, 가장 이제 바뀌어야 된다. 군대가 변화하고 바뀌어야 된다. 군사법제도 개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 초점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형님. 예. 아니, 저는 그 8화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그 직전에 이제 그 전국구에서 목욕탕 얘기한 것 때문에 많이들 재밌어 하시던데,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잘 모르고, 응?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벽을 치고 모여 사는 데는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 살면은 외부에서 모르니까 스스로 썩어가고 이게 스스로 맑아지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따로 별도로 있는 집단들이 대개는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방치해 놓으니까 자기들끼리는 또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건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굉장히 이상하게 사는 건데, 그거를 맞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쭉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세상에 냉장고가 9개인지 10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냉장고에다가 뭘 넣어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 그게 9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을 전혀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 정도의 계급이 있고 그 정도의 직책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 있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열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응? 그 열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열으라고 명령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열으려고 할 때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다못해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에 안흥이 간사를 하니까 경찰 시위 현장에 나타나면 경찰들이 조심한다고 그러잖아요. 김광진 의원이 국방위에 계실 때, 그러면 김광진 의원이 군부대에 딱 나타나면 이 사람들이 조심하느냐? 아니죠. 문을 닫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한단 말입니다. 응? 국회의원이건 뭐건 간에. 잘 들어갔어요. 아니, 그거는 미리 연락해야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전에 뭐 저희가 안 됐다는 이유로 뭐가 와도 막아버리고, 예를 들어서 김광진 의원이 장병의 인권 문제나 장병의 처우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솔직하게 너네들의 현실을 얘기하고 입장을 얘기해봐라. 사실은 군인들이 직업을 군인으로 택해서 사는 분들의 그 주거 환경이나 그분들의 생활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참 딱해요. 보면. 그 실제로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딱할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감춰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거를 드러내면 높은 사람들한테 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급자 일변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벗겨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그 피라미드에서 맨 말단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고통받고 항상 피해를 보고 항상 억울하게 거기 있다가 나와서는 거기에다 또 한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 군대라는 데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인데, 국민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인데, 그거를 국민들이 싫어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뭔가 이렇게 가서 어깨라도 한번 토닥여주고 싶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휴, 저것들 냄새나고 그냥 시커멓고, 뭐 말을 해도 이상한 소리만 하고, 실제로도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 우리는 뭐 이렇게 좋은 거, 새 거 만나면, 아우, 이거 새 거 진짜 좋네. 어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군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거 A급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A급이. A급이네. 그리고 우리가 다 수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다 하면. 수정. 그걸 또 수정이라고 그래.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스타일.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끼리끼리 살면서 그렇게 망가져 있는 사람들을 하여튼 광명 세상을 좀 보여주고 이 발전된 세상의 공기를 좀 느끼게 하려면 검찰을 모르셨다가 관심을 가지게 되셨듯이 군대야말로 정말 심각한 데입니다. 거기는 진짜 훨씬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데고요. 내 자식, 내 조카, 내 동생이 갔다 왔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데가 아니고, 거기 가기 전에 그냥 걱정하고 끝날 때가 아니고, 이건 두고두고 걱정해야 되고, 두고두고 살피셔야 되고, 두고두고 고쳐야 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비단 저희는 이제 배운 게 그거다 보니까 배운 도둑질이 그거라서 사법제도 문제로 접근을 했지만, 그런 거 하나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판사도 지부하고 검사도 지부하고 경찰도 지부하고 지 맘대로 다 임명했다가 뺏었다 할 수 있고 이런 게 어딨냐고요. 세상 천지에 이런 조직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게 있다고. 이걸 우리가 얼마나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분노해야 되는데, 그런 현실조차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앞으로 전으로 얼굴 맞는 일이 없고, 어? 정말 그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라고 보냈더니 남들 빤스나 빨고 있고 그런 일들이 없게 하려면 정말로 꼭 좀 관심을 잃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 아유, 예. 저도. 형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문재인 화이팅 한번 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문재인 화이팅! 흉내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저도 요번에 이제 그 사건 계기로 군에 이제 그 가족들이라고 표현해요. 군에 있는 그 와이프들.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근무할 때 법무참모라고 대위 때 근무를 하면 제 와이프도 법무참모가 돼버려요. 그리고 인사참모는 중령급들인데 또 인사참모의 와이프는 인사참모고요. 요번에 그 사건 보면 여단장이라 그러는데 여단장이 아니라 대장이에요, 대장. 그 사모님은 대장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가 이제 와이프 이제 신혼 생활을 그 강원도에서 근무했는데 이 전화번호가 이렇게 다 연락이 돼요. 법무참모 전화번호는 사무실 전화번호 6150이면 집 전화번호 6159입니다. 그래서 6159로 전화를 해가지고 58 아니야? 58인가요? 벌써 잊어버렸네. 저도 까먹었네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나 인사참모인데 법무참모 잠시 나와. 여자끼리.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가면 뭐 정훈참모는 소령이고 다 나와 있어 여자들이 저희끼리 와가지고 그때 영화 보러 홍천에 영화관도 없는데 뭐 영화 보러 간다 하는지 하여튼 그 얘기를 하면서 와이프가 밤에 울더라고요. 무섭다고 그 아줌마들. 막 지들끼리 막 계급 매겨가지고 있고 그래. 저는 군 좀 체질이기도 하고 군 좋아하는데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대위고 저 뭐 사단장님이 춤추라 하면 춤추고 저 뭐 성대모 사람 다 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그래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와이프가 집에 가고 싶대요, 대구로.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충격을 받았고 요번 사건을 이제 겪으면서 이거는 군인 내 문제일면 문제도 그 이상의 가족들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특히.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우리 군의 문화를 다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사들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 군에서 그 가족들 남편 진급시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사실은. 그래서 참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그 검찰 알바에서 한번 얘기하던데 본부대장이 원래 소령입니다. 아주 막 항상 고개 이렇게 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집사같이. 사단의 본부대장이 소령인데 그 와이프도 본부대장인데 그 와이프가 그 사단에서 가장 힘들어요. 별의별 계란 해오고 막 소 키우고 다 키우고 다 키워요. 사단장 사모님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권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군에 복무하는 거지 와이프들이 복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또 여군이 있으면 남자도 또 그래요. 우리 법무관 요새 여군들이 많은데 남자도 막 똑같이 대우를 하려고 그런다고. 그런 제도가 좀 개선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됩니다. 우리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자 뿌리는 거거든요. 관심을 계속 좀 알려주시고 저 종편 가서 막 계속 얘기할 테니까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좀 잘해주, 법 좀 만들어주세요. 저 현역이 아니어가지고. 예. 되면 되지! 예. 보고를 가있어! 이종현이 나가리 먹으면 나가있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거 명예훼손 되는 거 아이가 모르겠다. 근데 관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중요해요. 그 전 하나로 그동안 못했던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물론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좀 기대를 걸어보는 바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바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뭐 민주정부 10년도 있었고 그 기간에 야당이라고 하는 의원들도 있었고 우리가 집권당이었을 때 의원들도 있었고 다 했었으면 별로 안 바뀌었어요, 사실. 그건 군은 그냥 군이 알아서 하는 것처럼 생각해 왔으니까 안 바뀌거든요. 전으로 지금 막 세상이 뒤집어진 것처럼 사성장군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에 윤일병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임병장 사건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참으면 윤일병 되고 못 참으면 임병장 된다, 이런 말 한간에 막 떠돌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국회에 국방위원회 말고 전체 상임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국방개혁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들고 국방부가 국방장관 직속으로 따로
국방 개혁 그 민간 TF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안들이 올라왔고 최종적인 안이 법안으로 상정까지 다 됐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냐? 여러분 윤일병 임병장 그냥 기억에 가물가물하잖아요.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약속했던 16가지인가의 약속이 있는데 그 16가지 중에 단 한 건도 법안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해결되지도 않았고 국방부가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긴급 소요 예산 편성해달라고 라고 해가지고 500억인가 5천억인가 뭐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결국은 뭐로 썼냐? 그 군인들의 복지나 인권이나 사망사고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긴급 소요 예산으로 바둑하는 교육 예산 쓰고 그 다음에 잡초 뽑는 인원 뭐 이거 쓰고 그 500억인가 들었을 거예요. 그거 쓰고 뭐 이런 정도로만 한 거예요. 그리고 병무청 예산 4억 증가시켜주는 거 그 테스트 할 때 좀 더 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도 안 변하고 있거든요. 진짜 안 변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바뀌면 인이 알아서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진짜 관심을 가져주면 그때는 반짝할 것처럼 했다가 아까 부대를 불시 방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도 못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게 법안으로 나와 있는 게 군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한 10년 넘게 논쟁이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겨우겨우 윤일병 사건이 나면서 그걸 국방위원회에서 통과시켰어요. 통과시켜서 근데 얼마나 웃기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 군 옴부즈만을 둔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19대 국회 때. 근데 옴부즈만을 어디서 어떻게 둘 건지는 다른 법률로 정한다, 이제 이렇게 또 한 거예요. 그 법안에. 그래가지고 어디서 정할지는 또 운영위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위는 내용을 모르니까 법안이 폐기돼 버렸어요. 그래서 논의조차가 또 없어요. 그래서 옴부즈만이 있어야 된다는 법은 있는데, 그래서 옴부즈만이 6개월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뭘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옴부즈만을 누가 정할 거냐. 그러니까 국방부의 요구는 그거거든요. 국방장관 직할로 주면 하겠다,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 밑으로 주면.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총리실로 가든지 국가인권위원회로 가야 된다, 아니면 독립기관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그냥 국방부가 반대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 바뀌고도 이제 100일 정도 됐는데 문재인 정부의 원래 공약 사업 중에 하나예요. 군 옴부즈만 제도를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근데 이런 부분도 잘 될 수 있게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검찰 알아야 바꾼다, 이제 처음에 우리 정치 알바를 하겠고 그다음에 경제 알바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검찰 알아야 바꾼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사건이 생기기 전이에요. 제가 최강욱 변호사님하고 꼭 뭘 하고 싶어서 만든 거였는데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끝날 때쯤에서 이 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최강욱 변호사가 군 법무관 출신이셔서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거기서 제일 열을 많이 내셨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이쯤에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 알바 시리즈는 제가 국회의원 임기 중에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석 달에 하나씩 저는 이 알바 시리즈를 해서 다 책으로 낼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몰라서 시작한 것도 있지만은 국민들이 알아야만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국민이 왕인데 국민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됐다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다 느끼고 있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 한 사람을 붙었다 띄었다 하는 것, 떨어뜨렸다 하는 것들 이외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속속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꾸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골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경제를 갖고 이제 검찰을 갔는데, 최강 변호사님, 예. 이 군은요, 다시 하나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예. 예. 아니, 그쵸?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네. 지금은 이제 순서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뒷순서는 좀 밀리겠지만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서 그때는 그 같이 들어와서 하세요. 우리 그래서 이 군대 알아야 바꾼다예요? 그렇게 하나? 군대라 그러나? 네. 군대 군 다시 가자. 그래서 이게 군이 이 문제가 된 거는 이렇습니다. 이 모든 국민들은, 거의 모든 남자 국민들은 스쳐 지나가잖아요, 군대를. 이게 만약에 거기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썩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갔다가 2년 만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있잖아요. 그것이 직업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분단국가고 하니까 여기서 너무 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돈도 많고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쳐서 나간 사람들이 나가서 군대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누구 하나 주장을 하지 않아요. 힘을 모으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사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공론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한번 제 생각에는 이것은 군인들하고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군인 출신, 이 법무관 출신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12번으로 해서 군대 알아야 바꾼다를 한번 이건 따로 우리 부사장님, 푸르스 부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 그 책도 한번 조금 내년 한 후반 정도 가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속하시죠? 한번 하겠죠? 군대 예, 알아야 뭐, 바꾼다. 뭐. 그때 혹시 높은 자리로 가 계셔도 하실 거죠? 예, 제가 요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왜 이걸 바꿔야 되냐면요. 예를 들면, 지금 군 인권이나 국방개혁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참고하는 군대가 독일 군대입니다. 독일 군대. 독일 군대가 2차 대전에서 패전을 했잖아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패전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본처럼 군대가 없어집니다. 독일 군대가. 없어지고 한참 있다가 사회적으로 군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서독에서. 그럼 그걸 가지고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치열한 토론을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토론을 좋아하잖아요. 그 독일 군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장교들이 당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당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당적을 가지고 출마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원 같은 거 이런 거를 출마를 해요. 그때 휴직을 하고 출마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그때 생각을 했냐면 기본 설계가 군대는 뭘 지키는 것이냐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군대는 뭘 지키는 거냐?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군대는 뭘 지키는 거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군대는 나라를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권력자와 정권을 지키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단 말이죠. 군부 독재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념이 지금도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경찰은 지금 시민 무서운 줄 알지만 군인은 지금도 그걸 인식을 안 한단 말이죠, 전혀. 이것들은 그냥 내가 얘기하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야 되는 이런 걸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군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그런 일을 겪었고 그 이상한 명령이 내려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걸 고치려면 군대가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 입헌주의 정신이어야 한다라고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군대는 국민과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군 조직 자체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의 군 형법을 보면 하급자를 괴롭히는 상급자를 처벌하는 게 많아요, 조항이. 우리는 상관한테 덤벼드는 하급자를 처벌하는 조항들이 주로 돼 있거든요. 상관 사례는 모욕, 사형이면 사형. 상관 모욕, 상관 명예훼손 이런 죄들이 있는데 거기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이치에 닿지 않는 명령을 하거나 그러면 처벌받게 돼 있고 그래서 그 군 안에서부터 그런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스스로 체득을 해야지만 군인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가 싸우면서 목숨을 바칠 거 아니냐. 이 소중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식들을 저런 독재 치하에 신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칠 거 아니냐.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군대를 많이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군부 독재를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근본부터 뒤집어가지고 다음부터 사람들이 군대를 떠올리게 되면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으로 제가 전원의 검찰 알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남자들한테 악몽 1등이 뭐냐 그러면 다시 군대 가는 꿈 이게 좀 아니었으면 그렇게 되려면 진짜로 근본부터 지금 과연 사관학교는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되는가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오셨는데 하나만 짧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많이 들잖아요. 그런다고 군대 바꾸자고 막 촛불 집회하고 있는다고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당장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꼭 필요한 일들인데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 최근에 전역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들들 군대 보낸 부모님들 계신데 요즘은 부대들이 대부분 대대장이나 아니 지휘관들이 그 카페나 밴드나 이런 것들을 부대별로 운영을 해요. 근데 많은 남성들이 이제 전역을 해서 딱 개구리 마크를 다는 순간 군대는 빡세자대 그리고 그냥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리고 그 밴드에 가보지도 않아요. 근데
전역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지금 꼬박꼬박 그 밴드에 가서 대대장이 올리는 어떤 글이나 이런 거에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예를 들면 대대장은 항상 이런 글을 올려요. 오늘 대대전술 훈련 끝나고 왔는데 모든 사람 아프지 않고 다 이렇게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릴 거 아니에요? 웃는 사진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니다. 내가 군생활 해보면 대대전술 훈련 해보면 통상적으로 몇 명 정도는 다리 부상이 뭐 이렇게 났었고 뭐 한 건데 요즘 부모님들이 부대에 다 전화할 수 있거든요. 제도가 다 갖춰져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우리 아들한테 있는지 이 부대의 특성상 꼭 확인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글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런 글들이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몇 번이 가면 대대장이 아무 문제 없이 훈련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못하는 거네요. 문제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대처를 했다라고 설명을 해서 올리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옛날에 전역했던 그 부대 카페 가가지고 지금은 뭐라고 이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꼭 한번 스크린 해주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 말씀 하셨고, 이제 2부를 끝내야 될 때가 네.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 못하신 분? 저는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아이디어 너무 좋네요. 국회의원 예, 다르긴 좋은 다르다. 말씀이에요. 뭐 정말 잘한다. 아버가 아니고 예. 꼭 돼 있어 다음에 형님. 여당만 찍는 뭔가가 여당만 있으시네. 지역구 바꿀까 예. 제 생각에는 군대 꼭 가고 싶나 이건 아니라도 갔다 온 사람이 군대 개안네 이 생각만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이 알아야 바뀐다 이 시리즈를 제가 보면서 와, 이 의원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야, 진짜 알아야 바뀌거든요. 모르면 절대 안 바뀝니다. 저도 마지막 그 회를 들었어요. 판사 차성환 판사인가 아시죠? 예. 차성환 판사가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지금 판사 블랙리스트 하는 군산지원의 판사인데, 우리 같이 다 법무관 근무했던 친구인데, 그렇게 막 해도 밖에 잘 안 알려지는데, 여기 법원, 검찰 알아야 바뀐다. 그거 나왔다고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요새는 팟캐스트들도 더 많이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의원님 계속 다 해주세요. 야구는 할 필요 없죠. 하여튼 뭐라도 좀 해줘가지고. 자주 제가 54 말씀드리면 꼭. 저 오세요. 연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애? 코미디 알아야 바뀐다. 괜찮아, 그래서 괜찮아. 알아야 바뀐다 시리즈가 네. 조금 계속 영원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임기 중에 계속 할 겁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2부를 이렇게 마치고 10분 다시 쉬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 법사위나 국방위가 열리면 이렇게 준비하는 그건데 연락관이라고 하죠 국회에서는. 그걸 했는데 그때 참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의원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했어. 병사들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를 물었어요. 물었는데 이제 그게 국정감사 때 질문을 다 하셔도 그 현장에서 답하는 게 있고 나중에 서면 답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뒤로 밀려가지고 서면 답변 사항으로 빠진 거야. 서면 답변을 누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병들의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면 누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의원님 누가 써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 국으로 따지면. 인사복지국 있잖아. 인사복지국에서 써야 되니까 그때 이제 복지 정책관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쓰라고 줬어. 그랬더니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병 복지 정책인데 왜 못 쓴다는 말이냐,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거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희가 원래 하는 복지는 전역한 간부들, 제대 군인이라고 하는 그 직업 군인들을 향도로 하는 그런 정책만 있지 병사들은 그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써야 되길래 당신들이 못 쓴다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군수관리관실에서 써야 될 것 같다. 군수국장. 왜 거기서 쓰냐 그랬더니 병 복지라는 게 뭐 있습니까? 전투화 맞는 거 주고 군복 맞는 거 주고 물자. 수통 바꿔주고 이런 거지. 그랬었어요. 그 인식이. 지금도 그럴 거야 아마. 비슷한 걸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 사망자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직 장례도 못 치르신 분들도 많이 있고 길게는 46년 동안 아직 장례를 못 치르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냉동고에 있는 자기 자식이나 뭐 배우자나 이렇게 얼굴을 보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은 한 유족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다. 해결 좀 해주라. 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비슷한 건데요. 매년 이제 명절에 자기가 이제 그 냉동고를 가려고 하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인사과 이런 데 이제 전화를 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맨날 물자과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인권 침해이기도 하고 아무리 죽은 자식이지만 내 자식을 물자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영향관리과라고 하는 과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기도 했었는데 그 정도의 인식인 거죠 아직까지. 어쨌든 동에 뭐 박찬주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같이 근무도 제가 했었는데 박찬주 대장 때문에 쿠데타 음모보다 더 나쁜 범죄가 돼버린 것 같아요. 국민 여론이 봤을 때는 전사대기 이런 거가 참 이게 군대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전싸대기 발음이 조금 잘 안 되셨을 텐데 전싸대기였습니다. 전 기싸대기. 저희가 기억나는 게 2007년 정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국방부 인권 업무 때문에 인권과들을 만들었었어요.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게 거의 안 됐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에 이제 저 처음 돌았을 때 최강욱 선배 때문에 다 잡아놓으면 좋은 줄 알고 막 잡아놓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진급도 한 해 늦게 하고요.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못나서 못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사실 막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추구하고자 했던 게 한 2017년이잖아요. 이제 15년 지났네. 엄청 지나가지고 전사대기 하나로 모든 게 바뀌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 노력했는데 안 됐던 거. 우리 최광욱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안 됐는데 이렇게 그래도 좀 잘 되는 모습이 오히려 낫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박찬주 대장 어떻게 뭐 구속됐나? 안 됐습니다. 구속은 아직 안 됐나? 예, 전사되기 때문에 된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국민들의 어떤 그런 개혁 요구 때문에 된 건 그렇죠.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김광진 의원님 뭐 국방 관련해서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본인이 4년 동안 계시는 동안 이런 거는 정말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신 거 생각한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아까 이제 계시는 동안 군부공간에 있는 동안 정말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고 했는데 있는 동안에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여러 가지 하려고 했지만 안 되고 못 하고 나온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1부도 2부도 원 주제와는 계속 먼 얘기만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아니 사실은 제가 어제 진짜 밤잠을 못 자고 진짜 뭘 질문할지 진짜 주제와 관련된 내용 많이 생각해 왔는데 다 나오시면 이분들이 다른 이야기 하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맨날 이거 막 저는 물어봐서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스쿨 출신의 한계라니까. 예. 더군다나 제가 어제 진행하는 광주 KBS 프로그램 또 이게 종영한다고 시청률 안 타가지고 진짜 우리 김남국 변호사가 시사정비소 아까 출연을 하고 2주 만에 시사정비소가 폐지됐거든요.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가 용감한 기자들이라고 하는 방송에 자기 이제 예능 첫 출연한다고 하고는 다음 주에 폐지됐어요. 그리고는 방송계 광주 주호민이구나, KBS 주호민. 이렇게 야, 사건 반영 나오지 마. 말이라고 하는 거 하고는 또 바로 지금 폐지돼서 아니 형님 네. 광주 KBS는 한 4개월 5개월 했습니다. 네, 거의 폐지 전문 이렇게. 근데 제가 원래 그 마이너스의 손이 있고 마이너스의 손이 있잖아요. 뭐 해도 부사 변호사가 군대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 질문이었습니까? 아니 지금 다 군대 갔다 오고 직업이 다 있으신데 군법무관 되실 분이 군대 아닌데 판사 검사입니다. 예. 그거 다 하지 못해 설명할 게 뭐예요? 두 분은 예. 군대 검사하신 거예요? 저는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요. 저는 저 능력도 없고 애가 못됐다 그래서 저를 판사를 안 시켜줘가지고 저는 판사를 못 해봤고. 형님,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 얘기를 드리면 3군단에 계셨잖아요. 사실은 막 사고를 치니까 화가 너무 바른 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우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3군단이 제일 촌애예요. 양구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인사원칙이 양구에 가면 동기 중 1순위가 되거든요. 그 착각을 한 거야. 그거 보낼 때까지는 좋았는데 돌아올 때를 생각 못 돌아올 하거든요. 때 국방부에 막 돌아가지고 검찰이 되더만 신일수이 잡아넣었잖아요. 그래가 네. 신일수이가 신일순 대장. 그 3군 단장 했던 사람을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국방부로 와가지고 잡아놨는데 아마 우리 선배도 계시지만 법무병과에서 아마 착각한 것 같아요. 강원도에 보내놓으면
조용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좀 말썽 부리는 사람 강원도 보내버리거든요. 저도 뭐 강원도, 저는 포천에 쫓겨난 적이 있고 말썽 부리는 사람 보내놨는데 동기끼리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강원도에 있었으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은 다시 촌으로 가고 강원도에 있는 사람은 3군단 1순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판사해도 되는데 검사로 온 것 같아요. 검사로 오셔가지고 오자말자 제가 알기로는 별 한 네 개 한 명 나가래 보내고 나가리 보내고. 항작사령관도 형님 하셨나? 하여튼 저희가 불안했어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별 2개 잡아 넣었다 그러고 별 하나 대령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령은 뭐 별거 우리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때 정말 재밌게 일했어요. 저는 그 밑에 있을 때니까 국방부 계실 때 저는 육군본부 검찰관 검사할 때인데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위에서는 최강욱을 강원도로 보낸 게 가장 큰 실수가 아니었나. 그런 말 했습니다, 진짜로. 예.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와서 당신이 그 앞사정을 잘 몰라요. 그렇습니까? 예. 아니, 너무나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데요. 사실 이제 군 사법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하려면 또 군대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충분히 조금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저는 특공대를 나왔거든요. 예. 외모는 상근. 깨알 같은 자랑들이 상근. 곳곳에서들 나오고 있습니다. 의무경찰. 의무경찰. 의무경찰이 그 당시에는 이게 군기가 정말 빡세가지고 거의 저는 군기가 빡세기보다 구타가 빡셌지. 그래서 저는 뭐 특공대를 나왔다 생각을 하는데 김광진 의원님께서는 의원으로 사실은 국방부를 계속 4년간 지켜보셨잖아요. 봤을 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아니 그 전에 의원님 군대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병장 네. 만기 전에 진짜? 네. 제가 그래서 근무했습니까?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유일하게 예비군 훈련을 갔던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면제인데? 면제 아닙니까? 당선자 신분일 때는 면제가 아니에요. 해야지. 네, 그래서 의원 되면은 그게 이제 아예 보류자가 되는데 32사단 이런 데 아닙니까? 31사입니다. 근데 방위네. 방위네. 그 꼴을 들어보세요. 뒤가 있어요. 일단 그런데 의원 되니까 보류자가 되니까 예비군을 안 가잖아요. 네. 근데 그 모습을 못 보겠다고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법을 냈어요. 김광진법. 유일하게 대한민국 65만 명 중에 한 명을 김광진만 위해서. 대상자가 있는 건데 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 받아야 된다. 이 법을 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법안 소위도 하고 뭐 하는데 나 때문에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과하자. 그래갖고 통과를 했어요. 근데 그게 법안이라는 게 하다 보면 바로 안 되잖아요. 한 2년 걸렸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됐는데 저는 그 시가 되니까 8년 차가 넘어가지고 훈련 대상자가 아니게 됐고. 다행이네요. 네. 근데 유일하게 이상하게 그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 중에. 누구지? 누군가요? 누구냐 했더니 김성찬 해군 참모총장 출신의 새누리당 국방단사인데 전역을 하니까 61세가 안 돼가지고 예.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된 거예요. 법 때문에. 그래가지고 훈련 갔어요? 국방이 간사였어요. 그분이 새누리당이. 의경이라고 하시니까 네. 아까 경찰 얘기했지만 원래 전경 많이들 들어보시잖아요. 전경. 전경은 차출이고, 예. 군인 중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차출되는. 의경처럼 활동하는. 근데 요즘은 군대에서 현역병으로 가가지고 의경으로 흔히 말하는 의경으로 가는 전경은 폐지됐어요.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가는 사람은 없고 경찰권이 지망해서만 갈수록 돼 있는데 왜 없어졌을까요? 이 질문하면 답이 뻔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전투경찰 폐지법을 내가지고 법이 통과됐습니다. 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아까 우리 정청래 의원이 지금 네팔에 누가 있다고 오셔가지고 만나러 갔다는 그 임종인 의원께서 그 장병 봉급을 막 10만 원 넘게 받는 걸로 올린 옛날에. 주역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김광진 의원이 물려받으셔가지고 우리 장병들의 복지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굉장히 했죠. 많은 일을 네. 했습니다. 진짜로. 자, 이제 군 사법고요. 예전에 제가 그 국방부에서 근무할 적에 국회 담당 법무관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이부 게스트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의원님과 박지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왔어요?
이 코너는 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된 주제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두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김광진 의원님은 뭐 잘 아시겠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국방과 관련된 전문가시고요. 여기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 모셨는데 박지훈 변호사님은 군대에서 육군 소령입니다. 워낙 유명하시죠. 네, 그 군법무관으로 실물 처음 봐요. 그러세요? 네. 실물이 그러세요? 못생겼죠? 군법무관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이 군법무관으로 근무한 그 2년을 넘어서서 이 최강욱 변호사님하고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데요. 네, 안 가리겠습니다. 같이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그 2년은 직접 최강욱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앉으셔서 하시고. 네, 앉아서. 잠깐 네네. 인사, 뭐 혼자 잠깐 인사 좀 하시고요, 본인.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한마디. 아, 예. 그냥 발언으로. 제가 박 변호사님은 오로지 제 팬심으로 모셨어요. 제가 박 변호사님 너무 좋아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식 백수 김광진입니다. 예. 오늘 군 사법제도 뭐 얘기라고 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엄청난 전문가시고 안타깝지만 제가 국방위를 4년 하긴 했습니다만 국방부의 군 법원, 군사 법원은 법사위 관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내용을 제가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예. 누구 아빠시죠? 제요. 이름은 성휘입니다. 성휘. 성희 아빠. 예. 참, 김광진 의원이 그 아빠가 됐어요. 한참 됐는데요. 애 얼굴은 언제 보는지 모르겠어요. 애는 순천에 있고 아빠는 맨날 서울에 있고 이래가지고. 아니, 애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아, 있어요? 형수님이랑 같이 서울에 올라와 있는데. 출산 휴가를 네네.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친하세요? 두 분이 친한 건 좀 이상한데? 저희 처제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든 둘을 좀 엮어보려고 하는데 끝까지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처제에게 한마디. 이게 그 세상이 좁다는 걸 느끼는 게요. 이제 김광진 의원님이랑 올해 초에 이제 시사정비소라는 그 팟캐스트를 같이 했었어요. 이제 김광진 의원이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나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김광진 의원이 처제가 저를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나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김광진 의원이 처제가 그 저하고 중학교 동창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순한 중학교 동창이 아니라 중학교 때 이제 방송부를 같이 했었는데 제가 엔지니어고 아마 그 지혜인데 지혜도 그때 엔지니어 그쪽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괜찮아. 김광진 의원 저같이 부자예요. 그래서 이 백수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잘 알아. 들리는 바에 가면 김광진 의원이 더 부자라고. 그래? 네. 와. 그렇군요. 제가 요새 순천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광진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고 대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인간은. 거기가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이정현 선배님. 잘하게, 잘하게. 딱히 이제 그럼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 후배인데. 우리 홍준표 홍준표하고 우리 한 40년 차이 나나? 후보고, 요번에 이제 그 대선할 때, 제가 인터뷰를 YTN에 산 적이 있습니다. 설거지 발언 혹시 기억나십니까? 계속 막 이렇게 상남자라 그러시길래 제가, 상남자면 집에서 설거지 하십니까? 그걸 내가 왜 해? 여자 할 일 있고, 남자 할 일 있고, 그것 때문에 뭐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떨어질 건 했지만. 그럼 박수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홍준표를 떨어뜨리는 후배님. 이 최강욱 우리 형님하고 형님 께 되죠? 형님하고 그럼 내가 네 동생이냐? 2004년도죠. 4년도 그 육군본부 남재준 진급비리 수사할 때 형님은 국방부 계시고 저 육군본부 검찰관 할 때 명을 받고 압수수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뭐 성공했던 수사를 해야 되나 그게? 그때 이제 실패했다고 압수수색 하러 가니까 제가 다 갖고 압수수색 왔습니다. 하러 가니까 우리 박지훈 검사가 무서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별 하나 두 개짜리들이 저기 화장실에 숨어가지고요. 맞아요. 예. 사실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중요한 문건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 그때 장군 운영 인사실장이었나 별 하나인데 그렇지. 그 양반 방에 딱 들어갔는데
이 양반이 책 주위에만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왠지. 이 새끼가 책 주위에 딱 숨어 있지 이래가지고 비키 보소 이래가지고 그 책을 몇 개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 그 하얀게 돼가지고 진급할 사람 대령 중에 진급시킬 애들은 표식을 해놓은 그 문구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와. 제가 한 번도 공지사 한 적이 없는데 한 십몇 년 지난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그 사건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그 군대에서 별다는 게 군인들의 소망이잖아요. 소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30년 넘게 그 온갖 고생을 감수하고 그다음에 부인과 애들까지도 군대 생활 비슷하게 다 똑같이 하는 걸 견뎌가면서 하는데 그 진급 심사 제도를 그래서 상당히 공정한 것처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갑반, 을반, 병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각 반별로 심사위원들이 있고 이 반에서 각각 심사에서 1등으로 추천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뭐 비디오로 녹화까지 하고 뭐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수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미리 다 정해놓고 쇼입니다, 쇼. 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거기 심사위원으로 뽑혀온 사람들은 그런 줄을 모르고 그냥 와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다가 예를 들면 김광진을 진급을 시켜야 되고 박지훈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박지훈이 이 심사위원들 평가에서 막 높은 점수를 받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올라오면 그때 가가지고 갑자기 회의를 중단시켜요. 네. 아까 이제 그 책 사이에다가 뭐 네. 숨겨놨다는 네. 그 사람이 명단을 보고 있다가 김광진이 돼야 되는데 박지훈이 1등으로 올라가면 그걸 중단시켜. 그리고 녹화하는 거 중간에 꺼. 그죠.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심사위원한테 쓱 뭘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술 먹고 뭐 이런 내용을 막 줘요. 김우나 헌병에서 뒷조사해가지고 뭐 한 거를 이렇게 쓱 밀어넣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래도 할 거냐.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다시 키면은 이제 이 사람이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 아무리 털어도 안 그런 나오는 것들이 없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만들었어요. 억지로. 거짓말로. 네. 와. 만들어도 아예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또 이해를 해. 이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었냐면 그때 그걸 뭐라고 만들었냐면 부인이 굉장히 미인인 사람이 있었어요. 맞아. 근데 이 사람이 ROTC 출신이야. 육사 출신이 아니야. 그런데 정말 경력 관리도 잘했고 일도 잘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급을 원래 시키려고 했던 남재준 씨의 의도에 없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 사람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다른 게 없으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부인이 굉장히 미인인데 치과 치료를 받는 맞아. 예.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자주 치과 치료를 받는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6개월 예. 동안 치과 치료를 임플란트 뭐 이런 거 하느라고 다녔는데 그거를 가지고 치과 의사랑 바람이 났다. 치킨. 와. 아니 그게 그러면 설사 치과 의사랑 바람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편이 그 사람이 그게 별을 달 수 없는 사유입니까 그게?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사실도 아닌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렸단 말이죠. 소문내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쨌거나 저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 그때 그걸 찾았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커다란 마분지에다가 전군에 육군에 대령이 다 있어요. 거기에 이제 표식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이 국방부에 넘겼죠. 근데 내가 했다 하지 마라. 가져가라. 최강욱 형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야. 황승우한테 넘겼었습니다. 네. 아이고, 뭐 또 괜히 또 이거 자랑이 되네. 네. 아니 지금 사실은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만나가지고요. 되게 가까운 후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나 하고 많이 알게 되더니 어느 날부터 저하고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 생일이면은 뭐 형님 생신 축하합니다 문자도 보내고 명절 때마다 뭐 문자도 보내고 뭐 술 한잔 사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그 끊어진 지가 그 컬투의 베란다 쇼 나올 때부터 유명해지고 나서. 유명해지고 나서. 근데 한결같이 그래도 제가 또 잊지 않는 좋은 후배가 있는데 오늘 또 여기서 우연히 만났어요. 지나가다가 제 이름이 써 있어갖고 들어왔다고. 우리 김영동 법무관이. 형동이요? 와가지고, 어디 있어? 오, 한번 박수 한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신? 형님! 어머, 여기 여러분. 네, 저 친구는 지금 현 이정열이라고 아시죠? 네. 이정열 부장님. 이정열이하고 동기입니다. 그래서 네, 와. 아주 훌륭한. 형님, 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최강욱 변호사님하고 이 일을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최 변호사님이 법무관 출신인 줄 처음 알았고, 박 변호사님. 네, 저도 법무관 출신. 제가 박 변호사님 그 방송을 듣고 정확하게 이렇게 좀 알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사실은 제 사촌 언니 형부가 법무관 출신이에요. 네. 서울대에 나오시고. 근데 박주범. 아니요, 훨씬 더 위에요. 아니 박주범 어려. 훨씬 더 위죠, 저보다. 근데 법무관에 대해서 살짝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도가 없고, 지금은 법무관을 뭐 새로 뽑지를 않고요. 로스쿨 출신 중에, 군에 대신해서 이제 뽑기도 하고, 5년 정도, 지금 선발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학교마다 뭐 한 명씩 시험 치고요. 저희 때는 이제 사법시험 있을 때는 제도가 계속 바뀌었어요. 형님 할 때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할 때는 1차 시험이 이제 합격하면 면제가 됩니다. 혹시 떨어지게 되면 2차 시험이, 사법시험. 그래서 2차 시험이 그 다음에는 법무관 2차 시험을 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렇게 들어왔고, 자꾸 막 이 법무관 뭐 이상하다 하는데, 시험은 똑같아요. 시험 자체는 똑같이 치고, 저희 때는 카탈이 좀 더 높았습니다. 많이 높았지. 잘못됐나? 이 얘기 계속 아니, 카탈이 높았는데 이게 제가 그 지금 똑같이.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군법무관을 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아니, 해주고 지금은 이제 계시는데 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여기 다 군 전역하신 분들이라서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로스쿨을 더 가서. 그러니까 군대. 뭘 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군대도 판사 검사.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제가 잘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제 기운으로 끌고 갈게요. 자, 그럼 준비된 질문에 답변을 주시죠. 근데 제가 할 때는 일단 야당이었고, 저희가 야당이었고, 또 제가 비례대표였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안에서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가장 힘없는 의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상임위에 아주 원래 그쪽의 전공 분야가 아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당이 됐으니까 많은 부분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한 명 한 명을 처벌하는 게 중요한 아니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국가기구라고 하는 곳들이 정상적으로 필요하면 설립도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게 거의 안 됐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든가 뭐 이제 이런 기구들도 2003년에 만들어져서 2006년도에 끝나고 나서는 지금까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6년 이후에 사망한 군인들은 정확히는 2006년 이후도 아니죠. 접수받은 거 4년 정도까지밖에 접수를 안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들은 쉽게 말하면 재심기구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군에서 내린 통보에 있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심받을 수 있는 곳이,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나 권익이나 아니면 법원이나 이렇게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의견서가 취합돼서 오긴 오는데, 인권위가 권고를 가지고 오면 다시 그걸 처음에 수사했던 육군 헌병대한테 그냥 그렇죠. 다시 주거든요. 그러면 육군 헌병대는 전혀 그 의견을 바꾸지 않아요. 재수사는 없고. 네, 재수사도 없고. 그래서 고상만 보좌관이라고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의원실에 이제 군 인권을 전담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약간 화가 나셔가지고. 진상규명위원회. 예, 진상규명에도 계셨고. 15년간의 수사 기록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헌병대 수사 기록이 한 번이라도 바뀐 게 있냐, 몇 건 바뀌었냐, 이걸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전체를 다 리스트업을 했는데 15년간의 기록 중에 한 건도 초동 기록을 안 바꿔준 거예요. 와. 아시는 것처럼 뭐 윤일병이나 뭐나 이런 몇 가지 케이스들이 법원에서 바뀌었는데 그것도 헌병대 기록은 안 바꿔줬어요. 거기서는 수사가 잘못됐다는 건 안 하고 그냥 보훈처에서 임의로 순직 처리를 해버리거나 이런 형식을 취하지, 초동 수사 결과가 잘못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 재심을 정리해준 거는, 그러니까 군인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검찰 알바 들으신 적 있으세요? 길게는 안 듣고요. 항상 와서 시작하면 우리 김남국 변호사한테 마네킹 김남국 나왔다, 얘가 댓글로 한두 개만 쓰고. 첫 회 때 그 댓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보셨잖아요. 그럼 무슨 내용들이 진행됐는지 모르셨잖아요. 잘 안 보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원래 정치인들은 저는- 자기 뉴스밖에 안 봐요. 저는 수다맨을 듣고 있습니다. 본인 나가시는 거 지금. 수다맨. 이걸 안 들으셨구나. 검찰 알바 몇 개는 다는 못 들었고, 몇 개. 형님 20개 중에 몇 개 들으셨어요? 20개나 되나? 예. 10개 정도 아닌가? 10개는 알고 계시네. 안 낚이시는데요? 야, 이거 김남국 변호사님 지금까지 했던 농담 중에 제일 멋진 농담인 것 같아. 가장 진담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정말 재밌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인기가 참 좋았어요. 네. 정치 알바는 100만 정도 다운로드인데 검찰 알바는 거의 150만, 170만까지 갔어요. 와.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정치 알바 중간에다 끼면은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 위 순위에 이렇게 멈춰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댓글들 저 욕 계속 하다가 또 이거 검찰 알바 올라가면은 그 욕이 또 이렇게 사그라져요. 근데 그 저 욕하는 사람이 한 명인데 이 사람이 계속 이름 바꿔가면서 제가 고소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 정치 알바 게시판만 그렇게 이제 좀 혼란스럽죠. 근데 그때 수다면 개파입니다, 진짜로. 아니야. 마음껏 알고. 내 수다맨 게시판은 95%가 여기고요. 욕이라도 굉장히 귀엽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제가 이걸 왜 하나 싶어요, 진짜로. 죄송한데 잠깐만요. 제가 하루에 가장 많이 받을 때 악플을 65만 개씩 받고 어버이연합의 화영식과 능지처참 이런 걸 다 뭘 당하고 하셨다가 그렇게 되신 살았기 거예요? 때문에 뭘 했다가 그렇게 욕을 먹은 제가 거예요? 백선엽이라고 하는 알아요. 맨날 자꾸 분이 있는데요. 예, 그분을 위해서 국방부가 5억 정도 예산 들여서 뮤지컬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민족 반역자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화영식의 능지처참의 그 악플에 새누리당이 윤리위에 제소했고 본회의에 국회의원 제명안 제출하고 그러기도 했었죠. 그러셨구나. 저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팟캐스트계에 등장한 이후로 전에 없던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셔가지고 박지훈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당신하고 잘 안다,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냐? 아니 이 새끼가 이명박을 찍었다는 거야. 박근혜도 찍지 않았어요? 아니 박근혜도 그런데 찍었잖아. 비밀 투표. 아니, 그 얘기를 왜 그래가지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